LG그룹도 계열사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SK 등 재계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려는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이 오는 30일부터 인스턴트 커피와 커피 믹스 등의 가격을 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불황에 빠진 식당들은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눈물의 반값 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가입자 이탈과 민원 폭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370원 중반까지 급락하며 종가 기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달러 약세에다 한미 환율 협상 관련 경계가 지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위험이 커지면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계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업 재편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 데 이어서 LG그룹도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조슬기 기자입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상반기마다 진행해온 전략보고회를 생략했습니다. 대신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권봉석 부회장 주재로 각 계열사별 투자 점검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계열사마다 준비 중인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략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구광모 LG 회장은 3월 사장단회의 때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전자, 화학, 배터리 등 핵심 사업 부문에서 어떻게 재편이 이뤄질지 쏠려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의 캐시카우인 LG전자는 중국 업체들 공세가 거센 TV 사업의 경우 사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CD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OLED나 부가가치가 높은 쪽. 설비 투자 계획을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줄인 LG화학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미 중심의 생산 거점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배터리 사업은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전기차 충전 사업 매각 등 구광모식 실용주의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경영 전략이 이번 투자 점검 회의를 기점으로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재계의 이런 사업 재편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모습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조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9년 만에 최근에 조 단위 M&A에 나서게 됐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인수합병에서 답을 찾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이달에만 2건의 M&A가 성사됐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이 독일의 공조업체인 이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지난 7일엔 이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의 이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5천억 원을 들여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을 숨가쁘게 오갔던 이재용 행장의 행보도 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달 이 중국 출장 직후 이 삼성전기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이 BYD로부터 전장용 핵심 기초 소재인 MLCC 공급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달 일본 출장 이후에는 일본의 게임 회사죠. 이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2 게임기 메인 반도체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이 글로벌 전략회의 때 어떤 식으로 이들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SK그룹 같은 경우는 주력 계열사들 밸류체인을 정비하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SK 에코플란트라는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소재자 회사 4곳을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 등의 이 기반 시설 정비, 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팹 인프라 구축을 맡아왔던 회사인데 이 반도체 소재 자회사까지 인수하면서 SK 하이닉스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같은 사업은 이 SK텔레콤이 전체적인 키를 잡고요.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맡아 AI 관련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또 에너지 사업 분야는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법인 출범으로 본격적인 닷을 올린 상태입니다. 조 기자, 네. 이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품목이 자동차인데 네. 그래서인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관세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재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 현대차그룹도 다음 달 중에 해외 권역 본부장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핵심 안건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 메타 플랜트 공장을 비롯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운 이 중동 첫 완성차 공장을 포함한 해외 생산기지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커피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뿐만 아니라 먹거리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안정화 조치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등에 이어 엔젤리너스도 오는 29일부터 커피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립니다. 카페 커피가 부담돼 타먹는 인스턴트 커피를 찾는 소비자도 늘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커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맥심과 카누 등의 가격을 인상했던 동서식품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들 제품값을 평균 8% 올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간단하게 2,000원 그 정도면 다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살짝 좀 부담스럽죠.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좀 체감이 돼서 잘 안 사 먹게 되고 주말에는 자제하게 되고 평일에만 마시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각종 외식 물가 인상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4,000원에 달했고 호텔 뷔페 가격도 야금야금 오르면서 한 끼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7.1% 상승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인상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이 지출을 줄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거든요. 할당 관세를 한다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식품회사가 그거에 맞추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지 이런 걸 팔로우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정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포인트 관세를 깎아주는 수입식품 품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아예 지갑을 닫거나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식당들은 이런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덜 남기더라도 눈물의 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 식당. 4명이서 오면 소주와 맥주가 무제한 공짜입니다. 정해진 시간 제한이 있냐 아니면 금액을 얼마 이상 먹어야 하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고요. 4명 이상이시면 그냥 공짜냐 그러면 남는 게 있냐. 생맥주 한 잔에 1,900원, 닭날개 튀기면 단돈 900원으로 둘이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치킨에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술값도 많이 오르고 비싸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데를 최대한 찾아보고 검색해서 찾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마시다 보면은 술값이 더 많이 나와서 무료가 있다면은 다들 거기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주류 판매가 줄면서 음식업주들이 너도 나도 술값을 낮추는 불황형 박리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익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임계치에 도달하면 이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 외식 가격은 1년 전보다 1% 내렸고 맥주값도 0.3%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빈 테이블을 채우려는 식당들의 가격 역주행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브라질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은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그럼 브라질산 닭고기 다시 수입되는 거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되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들여오도록 허용했습니다. 닭고기 수급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정부는 브라질 종기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위험 평가와 브라질 당국과의 협의, 행정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대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입 물량이 실제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86.1%인데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20%에 해당합니다. 이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닭고기까지 또 오르진 않을지 걱정이 컸는데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늘린다고요? 네, 정부는 국내 6개 기업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업체별로 병아리 사육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5월에서 8월 국내 5개의 6개 기업의 병아리 사육 마리수 추정치는 14만 7천 마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6%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64주령 이상 육용 종계는 종란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생산 기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세 대출 받기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증 비율이 줄어드는 데다가 소득까지 따진다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보증 비율 얼마나 까다로워지는 겁니까? 네, 일단 비율 자체는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원래는 보증기관들이 이 전세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을 해줬는데요. 그 비율이 90%로 낮아지는 겁니다. SGI 서울보증은 다음 달 11일부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합니다. 90%만 보증해주면 나머지 10%는 금융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어서 금융사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 비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전세 대출 소득도 본다고요? 네, 아직은 이제 허그가 이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를 이 보증 한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1년치 이자 비용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 대출금과 또 기존 전세금의 80%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 1년치 이자 비용에는 새로 대출받는 전세 대출 이자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인 A씨가 보증금 4억 원인 집에 대해서 금리 4%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치 이자가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하니까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까지만 연 이자가 허용이 됩니다. A씨가 기존 대출로 1년의 이자를 800만 원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세 대출은 연 이자액은 1,200만 원 이내여야 하는 거죠. 이건 전세 대출 3억 원을 4% 금리로 받는 건데요. 전세 대출금 4억 원의 80%가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A씨는 더 적은 금액인 3억 원까지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과 이 기존 대출 이자로 인해서 다음 달에는 대출액이 2천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집을 살 때 받는 대출도 덜 나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7월부터는 말씀하셨던 이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최대 1.5%로 확대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데요. 이로 인해 서민들은 매수가 부담스러워 전세를 고민하게 되지만 이제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DSR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계로 번졌습니다. 이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는 유심 해킹 사고 이후 24일 동안 가입자 4만 4천 명가량이 줄었습니다. SK텔레콤 망을 빌려 쓰는 영세 알뜰폰 업체의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15% 정도의 가입자가 이탈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폐가 갈릴 되게 큰 위기는 맞습니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과 해킹 민원으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보상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사를 같이 사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안에서 다른 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다른 통신사망으로 갈아타는 고객이 기존 사업자 안에 머물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90% 수준은 타사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해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해지.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알뜰폰 업체들과 보상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소비자 위약금 면제의 사업자 보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부담 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과 초고령화 대비 연금, 의료 개혁이 주요 주제인데 이에 앞서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는 저출산 추세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살리는 게 주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육아 지원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들어봤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키즈 카페나 이런 사설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공공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저출생 대책은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주택 연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권영국 후보는 녹색 공공임대 300만 호 확충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실적 한계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경기 쪽에는 땅값이 높은데 그거를 매입해서 공공으로 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계층에. 육아 지원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비용 보조에, 김문수 후보는 육아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으론 이재명 후보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소상공인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데 그치면서 구조적 해결 의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복원하고 유지해 갈지에 대한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을 주지 않고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와야 된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대한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결국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달러 약세의 기조 속에 환율이 다시 급락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우려에다가 현재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원화 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5원 70전 떨어진 1,375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 우려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6%대까지 치솟았지만 간밤 미국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오름세는 멈췄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선을 되찾았지만 아시아장 개장 이후 달러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달러 매도 규모도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1,370원대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자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가 또 한편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또 환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과 함께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도세 715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미국 상업용 오피스 같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투자 운영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대출과 펀드 만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 내용은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본사 빌딩에 투자한다는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의 공모펀드는 일주일 만에 1,500억 원을 모아 완판됐습니다. 배당과 매각 차익을 기대한 투자 열기였지만 돌아온 건 원금 손실 위기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나사 펀드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보니 최초 매입가보다 49.5% 떨어져 반토막 났습니다. 해외 부동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각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대출 연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이 투자한 미국 뉴욕 오피스는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청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상업용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택근무 확산이라든지 외국의 산업 전환 이런 게 겹치면서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상업용 시설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는 EOD 잔액은 2조 6천억 원대로 지난 2023년부터 점차 확대 중입니다. 기존의 투자건에 대해서 사후 관리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대체 투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투자 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한 투운용의 벨기에 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 등 기존 해외 부동산 펀드의 원금 손실은 곧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매일 신체와 맞닿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 국민적 충격을 안겼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7년이나 흘렀지만 대다수 침대 업체들이 여전히 공인 인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4시간에 3분의 1가량을 보내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처음 검출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대진 침대 전 제품이 폐기 처분됐고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실리 침대에서도 라돈이 나오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졌습니다. 침대에서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라돈은 원래 주택의 이슈입니다. 콘크리트도 그렇고 석고보드도 그렇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그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돼 있고요. 여전히 대다수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공인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에 따르면 라돈안전 인증을 매년 받고 있는 건 시몬스 한 곳뿐입니다. 에이스 침대는 지난 2021년 이후 인증을 받지 않고 있고 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라돈이 검출됐던 실리 침대는 일부 제품만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라돈 사태에 따른 법적 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 소비자 70여 명이 대진 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1심은 소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당시 수거 폐기되지 못한 라돈 침대가 여전히 중고거래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촘촘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최근 중국발 기술 공세가 무섭게 우리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경쟁을 넘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샤오미는 4년간 3조 원을 쏟아부어 휴대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칩 쉬안제 5원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부진한 성능과 수율 부족에 발목 잡힌 사이 샤오미가 먼저 3나노 공정 독자 AP칩 양산에 나선 겁니다. 준수한 성능으로 중국의 반도체 독립에 한 발 다가서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재료 생태계가 좀 앞으로 많은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가 더 다가올 것이다. 원래 지금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에서도 중국 CATL은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하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시장 제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2위 중국 비아디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55%에 달하는데 반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온, 삼성 SDI 등은 합쳐도 20%에 못 미칩니다. LFP 배터리 쪽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중저가 모델로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중국에 뒤져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 현대차는 현지 첫 전기차 모델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고 배터리 역시 중국 제품을 탑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기술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공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